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라는 제목의 책을 내셨다 해서 이게 참 거룩하신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고 책을 펼쳤더니 정말 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직설적인 공격으로 가득 차 있어서 여기 스님이 화가 많이 나셨나라는 느낌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책 내용이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제가 MB 정권에 당선됐을 때 당선자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비판하셨죠, 사실. 그때부터 이제 허언필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필시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매 주마다 이렇게 법했던 내용들 중에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만 모아가지고 왜 그때 그런 비판을 했는가에 대한 자료만 조금 보충을 한 것이지 새삼스럽게 화가 나서 책을 낸 게 아니고 원래 화가 잔뜩 그 당선자 시절부터 화가 나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때 화가 났던 거는 이제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법회 때 최소한도 한국 사회가 올바로 가려면은 한나라당 당선자가 무조건 대통령이 되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회 때 절대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의 대선 주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몇 번을 했습니다. 후보 경선 시절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경선 때 MB가 후보가 되는 걸 보면서 큰일 났구나. 왜냐하면은 거짓말이라는 게 교도소에 가면은요 교도관들이 폭행이나 뭐 살인이나 뭐 도둑놈까지도 다 심부름을 해주고 뭐 이렇게 돈 몇 입 받는 거 있잖아요. 비둘기 날려주고 이제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기꾼한테는 절대 이 부탁도 안 들어주고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사기꾼은 꼭 언젠가 그걸 가지고 보복을 한다든가 피집을 잡아서 덮어 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이나 이런 사기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적 범죄가 되거든요. 또 계속 속여야지 되고 우발적으로 사람을 때린다든가 뭐 또 종류가 다르다. 갑자기 화가 나서 사람을 뭐 쳤는데 죽었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남을 계획적으로 속이는 행위 이거는 옛날부터 성인들이 제일 꿈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멀리하라고 그랬던 건데 이명박 대통령의 삶을 보면은 뭐 정과 사실뿐만 아니라 살아온 삶 속에서 끝없이 거짓말을 계속하고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범인 도피, 위증을 교사하고 국회의원 선거 때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곤란을 당하는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대통령 그 선거 과정에서도 갑자기 어느 날 뭐 총알 든 괴한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협박을 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전화를 걸어서 뭐 탕탕탕 했는데 그걸 과장해서 과장하는 게 아주 습관이 된 그런 거짓말들. 그것들이 신뢰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오는 그 상실감. 그것도 특히 지도자, 정치 권력이 갖고 있는 그 부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상실감은 형은 국민이 뭘로 하나로 모여지게 될 에너지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가장 참 긍지해야지 될 게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지도자의 부도덕성과 또 아니면 뭐 위장, 신뢰 부족, 신뢰 부족이죠. 그걸 후보 경선 시절부터 보시고 아주 확정적으로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딱 생각하시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벌써 이제 4년이 흘렀습니다. 생각한 대로 된 겁니까? 제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현실이 된 거죠. 불행스럽게도. 저는 뭐 제가 생각했던 것이 뭐 틀려야지만이 나라가 잘 되는 건데. 글쎄요. 불행하게도 지금의 사태, 뭐 그저께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 되는 이상덕 의원의 보좌관이 구속이 됐고, 또 사춘 뭐 처남이 또 구속이 되고. 아직 구속되진 않았습니다만. 구속되진 않았나요? 근데 이러한 그 측근의 비리나 이런 것들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이런 일들이 더 크게 벌어질 거라는 그런 예감 같은 게 들기 때문에 예상했던 대로 돼버리고 말았다. 그렇습니다. 벌써 4년이 지났고 말씀하신 그런 뭐 아까 허언 필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결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무튼 한나라당 스스로가 거의 와해 상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뭐 스스로 크게 달라지겠다라고 하고 이제 박근혜 전 대표가 아마 전무에 나서는 모습 보일 것 같고요. 야권 쪽도 뭐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새로움을 추구하고 혁신, 무슨 통합 뭐 등등을 모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래에 대해서는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뭐 아주 본격적인 정치적 질문입니다만. 저는 뭐 정치인들이 가져야 될 제일 큰 덕목 중에 제일 반하는 얘기긴 하지만 정직해야지 된다라고 봅니다. 진보든지 보수든지 예, 예. 그런 어떤 차별성보다는 보수가 정책을 잘 세울 수도 있고 너무 평등을 주장하다 보니까 경제 발전이 안 된다. 그럼 보수가 집권을 해서 예. 성장 유지의 정책을 필 수가 있습니다. 예. 성장 유지의 정책을 피다 보니까 이건 너무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구나. 그럼 진보가 집권을 해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 이러한 그 정반합의 원리 속에서 이 역사가 저는 왔다 갔다 발전된다고 하는 보는 거죠.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한나라당이 갖고 있는 MB를 탄생시켰던 정권입니다. 한나라당은 거기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지 됩니다. 예. 저는 거짓말을 잘하는 대통령을 국가 지도자로 선택했던 한나라당. 근데 지금은 한나라당의 친이계 뭐 한 분이 오늘 탈당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탈당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에서 탄핵 한번 해본 경험도 있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MB 탄핵해야지 한나라당이 산다. 예. 뭐 재창당이다 뭐다 하는 구질구질한 소리 하지 말고 차라리 MB 탄핵시켜서 1년이라도 빨리 예. 이 정권의 종지부를 찍고 예. 더 이상의 국민들 눈에 피눈물 안 나도록 예. 새로운 이 정권을 만들어내는 게 한나라당이 해야지 될 가장 뭐 바른 선택이 아니냐 예.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할 것도 없죠. 한나라당 재창당하고 뭐 다시 뭐 이런 리모델링 한다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신뢰를 믿어줄까요? 네, 네. 박근혜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4대강이라든가 FTA라든가 국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뭔가 이 임팩트를 줬어야지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걸 너무 보여주지 못했다. 그걸 못하는 바람에 예.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실망감을 준 것도 있고. 너무 좀 시시콜콜한 질문까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표 또 뭐 안철수 교수 또 뭐 문재인 이사장 뭐 박원순 시장 등등 이렇게 새롭게 거론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지도자로 물망에 올랐던 분들 말고 네. 다음번 하면서 떠오르는 분들 네. 이분들의 정직 지수는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50%의 지지를 받는 안철수 교수가 예. 10%대에 왔다 갔다 했던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했죠. 예. 서울시장을 양보를 합니다. 예. 본인도 나올 생각을 냈다가 예. 이 계산법은 한나라당의 구태의원한 정치인들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구태의원한 정치인들로는 상상이 안 가는 계산법이죠. 예, 예. 본인들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왜?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됩니다. 예. 앞으로 정치는 이제 그러한 그 신선함들 또 이해관계 속에서 꼭 권력을 잡기 위한 욕망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예.